이 책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지, 나아가 사람을 다루는 능력으로 어떻게 성공에 이를 수 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성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장의 시간입니다. 자기계발 멘토의 원조격이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죠. 바로 미국의 작가이자 강사인 데일 카네기입니다. 데일 카네기는 여러 강좌와 저서를 통해 자기계발과 동기부여를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그의 저서들은 요즘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이 찾아 읽는 고전이 되었습니다. 데일 카네기의 불후의 3부작으로 불리는 책이 있는데요. 바로 인간관계론, 자기관리론, 성공대화론입니다. 이 중 인간관계론에 대해 이번 영상을 시작으로 총 5개의 영상을 통해 살펴볼 예정인데요. 이 책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지, 나아가 사람을 다루는 능력으로 어떻게 성공에 이를 수 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의 첫 번째 챕터인 인간관계의 3가지 기본 원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 원칙입니다. 비난은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심리학자 B.F. 스키너는 실험을 통해 좋은 행동으로 칭찬을 받은 동물이 나쁜 행동으로 벌을 받은 동물보다 훨씬 빨리 배우고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는 사실을 증명했으며, 이는 인간에게도 적용된다고 하죠. 또 다른 심리학자 한스 셀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칭찬을 갈망하는 것만큼이나 비난을 두려워한다. 네, 그렇습니다. 비난이나 비판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흉악한 범죄자들도 타인의 비난을 싫어하며 자기 자신을 옹호하기 마련이죠. 살인범 크로울리는 나는 나 자신을 지킨 것뿐인데 이 꼴이 되었다 라고 말했고, 갱단 두목 알카포네는 나는 일생 동안 사회를 위해 헌신했다. 그러나 내게 돌아온 것은 세간의 차가운 시선과 비난 그리고 범죄자라는 낙인뿐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난받길 원치 않으며 오히려 그 비난의 화살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기 일쑤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란 그런 것이다. 나쁜 짓을 하더라도 자신은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을 비난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다. 따라서 당신이나 내가 누군가를 비난할 마음이 생길 때는 알카포네나 쌍권총 크로울리, 엘버트 펄을 생각해보자. 칩비둘기가 언제나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비난은 자기에게로 다시 돌아온다. 내가 누군가를 바로잡아 주려고 하거나 비난하려고 한다면 그는 자신을 정당화하고 오히려 나를 비난하려고 할 것이다. 저자는 사람을 잘 다루기로 유명했던 링컨에 대해 깊이 있게 연구했고, 그의 사례를 본 저서에서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링컨은 젊은 시절에는 남에 대해 비평하거나 조롱하기를 즐겼다고 하는데요. 그가 한 신문에 게재한 인신공격성 편지로 인해 목숨을 건 결투에까지 몰리고 난 이후로는 절대 남에 대한 모욕이나 조롱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결코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남북전쟁 당시 링컨은 자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 적군을 격파할 기회를 날린 미드 장군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표현한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미드 장군은 이 편지를 볼 수 없었죠. 이 편지는 링컨 사후 그의 서류함 속에서 발견됐습니다. 아마도 링컨은 비난과 힐책이 아무 소용이 없음을 다시 한번 떠올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남의 결점을 보면 지적하고 개선해주고 싶어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실 자신의 결점을 개선하는 것이 남을 개선하는 일보다 훨씬 이득도 많고 위험도 적은데 말이죠. 이런 지적과 비판을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관계가 있죠. 바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부모는 흔히 자녀의 행동에 대해 가차없이 비판하고 코치려 듭니다. 이것이 자식의 행동을 교정하고 개선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방식이 옳은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일 뿐이며 그들의 수준에서 이해해 보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사람을 비난하기 전에 먼저 그들을 이해해보고자 노력하고 단점보다는 장점을 얘기하는 것이 상대에게도 나에게도 좋은 방향일 것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잘못을 저지르기 쉽다. 9가지 잘못을 찾아 꾸짖는 것보다는 단 한 가지의 잘한 일을 발견해서 칭찬해주는 것이 그 사람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데 큰 힘이 된다.
이어서 두 번째 기본 원칙입니다. 칭찬은 백전백승을 부른다. 누군가에게 어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일을 스스로 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움직이게 하려면 그가 원하는 바를 안겨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것이죠. 유명한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의 말에 의하면 모든 일은 두 가지 동기에서 비롯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성적인 욕구와 위대해지고 싶은 욕구가 그것입니다. 미국의 철학자 존 듀이는 이를 약간 달리 표현해 중요한 사람이 되려는 욕망이라고 말했는데요. 인간성 내부에 존재하는 가장 강렬한 갈망 중 하나는 중요한 사람이 되려는 욕망인 것이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중요한 사람이 되길 원하는 욕망은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차이점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이러한 욕구로 인해 큰 부자가 되거나 위대한 성취를 이루기도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범죄자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중요감을 획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철강왕 앤드루 카네기에게 채용되어 젊은 나이에 철강 회사 사장이 된 찰스 슈왑은 미국 실업계에서 최초로 연봉 100만 달러 이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는 연봉으로 치면 2,500달러 정도 받으면 높은 봉급으로 여기던 때였으니 찰스 슈왑은 일반적인 사람의 400배 이상 연봉을 받은 셈입니다. 이런 찰스 슈왑이 자신의 성공 비결이라 말한 것이 바로 사람을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는 사람들로부터 열정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소유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재산이지요. 사람들의 가능성을 최고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은 격려와 칭찬입니다. 누군가에게 질책을 당하는 것만큼 인간의 향상심을 해치는 것은 없습니다. 나는 결코 누구도 비판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람들에게 일에 대한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 가능한 한 칭찬을 하도록 노력하고 결점을 들춰내는 것을 절대 금기시합니다. 상대가 한 일이 마음에 들면 아낌없이 칭찬합니다. 이외에도 본문에는 칭찬과 격려를 통해 성공하거나 다른 사람의 잠재력을 일깨워준 여러 사례가 등장하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칭찬이 단순한 아첨이 아닌 진심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진심을 담은 말과 단순한 사탕 발림은 분명 차이가 있고 듣는 사람도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장점에 대해 잠시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면 자연스럽게 진심을 담은 칭찬이 나올 것입니다. 특히 가까이 있어 더 지나치기 쉬운 가족에게 아낌없이 칭찬의 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즐거움과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간관계의 기본 원칙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마음을 써라.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수상이었던 로이드 조지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비결에 대해 낚시 바늘에 물고기 입맛에 맞는 미끼를 달아두는 법을 배운 덕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얘기하지만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것을 손에 넣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앤드류 카네기는 누구보다 사람 다루는 방법을 잘 알았던 사람인데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카네기의 조카들은 예일 대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카네기의 형수는 두 아들에게 아무리 편지를 보내도 답장이 없어 걱정이 많았죠. 이 얘기를 들은 카네기는 간단한 편지 한 장으로 바로 답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편지 내용은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단지 추신으로 두 사람에게 각각 $5씩 보낸다고 덧붙이고는 보내지 않은 것이죠. 그는 조카들이 원하는 게 뭔지 정확히 파악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설득해야 할 상황에 놓인다면 내 입장에서만 주장하기보다 상대방의 욕구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얘기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역지사지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우리에게도 익숙한 말인데요. 앞서 말한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 이것이 성공적인 처세의 출발점이 아닌가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에서 인간관계의 세 가지 기본 원칙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첫째, 남을 비난하지 말라. 둘째, 진심으로 칭찬하라. 셋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이렇게 되겠네요. 어찌 보면 당연한 말 같기도 하지만 항상 의식하고 있지 않으면 지나치기 쉬운 원칙들인 것 같습니다.
이런 기본들을 마음에 새겨두시고 좋은 인간관계를 구축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새 성공의 성큼 다가가 있을 것입니다. 내면에서 우러나는 행복감을 바탕으로 환하게 미소 지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미소는 당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도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성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장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살펴본 인간관계의 3가지 기본 원칙에 이어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의 2번째 챕터인 마음을 여는 6가지 대화의 기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끝까지 잘 보시면 대화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 뿐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도 휘어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을 여는 대화의 기술. 그 첫 번째, 진심은 어떤 마음의 문이라도 열 수 있다. 사람을 잘 사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떤 거창한 스킬이라도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다른 사람에게 관심과 애정을 보이는 것, 다정한 인사 그리고 진심 어린 축하나 위로 같은 것들로 충분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많은 인기를 누리고 존경받은 비결도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배려 덕택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는 아랫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며 이름을 불러주고 그들의 일과 관심사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고 하죠. 우리 모두는 당연히 자기 자신이 가장 소중하고 그런 자신을 존중해주는 사람을 좋아하기 마련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얻고 싶다면 상대를 위해 무언가를 해줘라. 여기에는 시간, 노력, 희생, 그리고 사려 깊은 마음이 필요하다. 2번째 대화의 기술. 마음에서부터 미소 지어라. 저자는 사업가들에게 한 사람을 정해 일주일 내내 미소를 지어보라고 했는데요. 증권 중개인인 윌리엄 스타인하트는 그 대상을 자신의 아내로 정했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평소 무뚝뚝하던 윌리엄이 아내에게 다정하게 미소 짓기 시작하자 그의 가정은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해졌고 그런 습관이 일로도 연결되면서 사업도 번창했죠. 미소 짓기 시작하면서 그는 더욱 행복해지고 부유해졌습니다. 누군가는 비싼 명품이 자신을 돋보이게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사람을 대할 때의 표정이 비싼 장신구나 명품보다 중요합니다. 특히나 진실한 미소는 사람의 마음을 녹이고 다른 사람에게 행복감을 선사하죠. 심리학 교수인 맥코넬은 미소를 지을 줄 아는 사람이 경영이나 교육, 세일즈를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으며 아이를 더욱 행복하게 기를 수 있다고 얘기했죠. 미소를 짓는 게 어색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자는 얘기합니다. 먼저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어라. 혼자일 때 강제로라도 콧노래를 흥얼대도록 노력하라. 당신이 이미 행복한 것처럼 행동하면 정말로 행복해진다. 네, 그렇죠. 행복은 외부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열대지방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는 농부도 행복할 수 있고 대도시의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오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도 불행할 수 있는 것이죠. 내면에서 우러나는 행복감을 바탕으로 환하게 미소 지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미소는 당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도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3번째 대화의 기술. 이름을 기억하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름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자기 자신의 이름입니다. 그 어떤 유명인사나 역사적 인물의 이름보다 중요하죠. 철강왕 앤드루 카네기에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카네기는 토끼를 키우고 있었는데 새끼 토끼들이 많이 태어나 먹이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그때 그는 동네 아이들에게 클로버 잎과 민들레를 가져다 주면 토끼들에게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붙여주겠다고 했고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카네기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었고 사업에서도 이런 방법을 활용해 큰 돈을 벌었습니다. 새로운 공장의 고객사 사장의 이름을 붙임으로써 거래를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경쟁사와 합작회사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상대방에게 회사명을 기꺼이 양보하면서 새로운 산업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카네기는 자기 공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의 이름도 다 기억할 정도로 이름을 기억하고 존중하는 것을 중요시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성공 비결 중 하나였던 것이죠.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름이 가진 마술적인 힘을 깨닫고 이를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 이름은 우리를 수많은 사람 중에서 독특한 존재로 부각해준다. 이름을 호명함으로써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나 요구사항 또한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이름의 힘은 사람을 다루는 데 있어서 절대적 가치를 갖는다. 네 번째, 대화의 기술. 좋은 대화 상대는 항상 좋은 경청자다. 여러분은 누구와 대화할 때 즐거움을 느끼시나요? 누구인지 한번 떠올려 보면 대부분 여러분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일 겁니다.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과 대화할 때 우리는 말이 잘 통한다고 느끼고 상대방에게 호감을 갖게 되죠. 하버드 대학 총장이었던 찰스 엘리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의 비결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어떠한 찬사도 이만한 효과가 없다. 엘리어트 총장은 타인의 말을 잘 들어주기로 유명했는데요. 귀뿐만 아니라 눈으로도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다고 하죠. 유명한 심리학자 지그문트 프로이트 또한 아주 뛰어난 경청자였습니다. 그를 만나본 사람은 그의 경청 태도를 이렇게 묘사했다고 합니다. 그런 주의력을 본 적이 없어요. 마치 상대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듯한 영혼을 파고드는 응시 같은 집중력이었습니다. 그의 눈은 온화하고 다정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친절했으며 제스처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프로이트가 나에게 보내는 주의력, 내 말에 대한 그의 찬사는 엄청났습니다. 상대가 당신의 말을 그렇게 진지하게 들어준다면 무엇이든 털어놓고 싶어지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미 이런 경청의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단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더 하려다 보니 상대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때로는 말을 끊기도 하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을 얻기 원한다면 먼저 주의 깊은 경청자가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대화의 기술. 상대방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하라. 여기 두버노이라는 한 빵 도매업자가 있습니다. 그는 뉴욕의 한 호텔에 빵을 납품하고자 4년간 한 주도 빼놓지 않고 지배인을 찾아갔는데요. 번번이 계약은 실패로 돌아갔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전술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정보력을 동원해 지배인이 호텔 직원협회 회장이자 이 협회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죠. 그는 다음번 지배인을 만났을 때 빵 얘기 대신 그 협회 얘기를 먼저 꺼냈고 그것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두버노이는 그 협회의 찬조 회원으로 초대되었고 빵 납품 계약도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내 관심사보다는 상대방의 관심사 위주로 대화할 때 우리는 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의 관심사를 캐치하고 알아보는 조금의 노력이 더해지면 금상첨화겠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을 여는 대화의 기술. 마지막 여섯 번째, 진심 어린 말 한마디의 힘. 요즘 현대인들은 화가 가득 찼다고들 하죠. 끊임없는 경쟁과 스트레스로 많이 지치고 예민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럴 때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는 따뜻한 말 한마디나 진심을 담은 칭찬은 가뭄 속 단비 같은 존재일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하고 중요한 존재가 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진심 어린 칭찬을 항상 열망하죠. 예수님은 말했습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황금률에 따라 남에게 먼저 베풀고 먼저 칭찬의 말을 건네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내가 그 중요성을 익히 알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남을 인정하고 그것을 칭찬하는 태도야말로 서로 윈윈하는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마음을 여는 6가지 대화의 기술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첫째, 진심을 다해 사람을 대하라. 둘째, 행복한 미소를 건네라. 셋째, 이름을 기억하라. 넷째, 경청하라. 다섯째, 상대방의 관심사를 이야기하라. 여섯째, 상대를 인정하고 칭찬하라. 이렇게 되겠네요. 대화라는 것은 누군가와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중요한 행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기억하면서 항상 마음을 다해 대화한다면
저절로 성공적인 인간관계가 만들어져 있을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자 중 한 명인 소크라테스는 그 대화법으로 유명한데요. 바로 이런 소크라테스의 방법을 상대방을 설득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함께 성장하는 성장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에 대해 살펴보는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에 살펴볼 부분은 인간관계론의 세 번째 챕터인 생각하는 대로 이끄는 6가지 설득의 기술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설득해야 하는 상황을 자주 직면하게 됩니다. 직장을 다니시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그런 경우가 많겠죠. 오늘 영상을 끝까지 잘 보시면 설득은 물론이고 좋은 인간관계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설득의 기술. 그 첫 번째, 논쟁을 피하라. 저자는 한 연회에 참석해 옆자리에 앉은 사람과 햄릿에 나오는 어떤 구절에 대해 논쟁하게 되었습니다. 옆 사람은 그 구절을 성경에 나오는 구절이라 이야기했는데 저자가 틀렸다며 바로 지적한 것이죠. 그렇게 논쟁을 이어가고 있을 때 다른 옆쪽에 앉아있던 셰익스피어를 오래 연구한 저자의 친구가 그 구절은 성경에 나오는 것이 맞다고 말하면서 논쟁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저자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 인용문이 햄릿에 나오는 구절임을 잘 알고 있지 않냐며 친구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 친구는 이렇게 얘기했죠. 물론 잘 알고 있네. 하지만 데일, 우리는 그 즐거운 모임의 손님이었잖아. 자네는 왜 그 사람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굳이 증명하려 들지? 그러면 그가 자네를 좋아하겠나? 그는 자네의 의견을 묻지도 원하지도 않았네. 그런데 왜 그 사람과 논쟁을 하려 하는가? 사회생활을 하려면 원만한 자세가 필요하네. 평소 논쟁하는 버릇을 가지고 있던 저자는 이 일로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논쟁에서 이기는 최선의 방법은 단 하나, 논쟁을 피하는 것이라는 교훈 말이죠. 잘 생각해보면 우리는 논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논쟁에서 지면 지는 것이고 이긴다고 해도 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와 논쟁을 벌여 논리적으로 내가 맞다는 것을 증명했다 해도 잠시의 승리감만 있을 뿐 상대방이 진짜 설득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상한 상대방은 자신의 의견을 더더욱 굳게 지키려 들겠죠. 결국 논리적인 승리를 얻는 대신 호의를 잃게 됩니다. 논쟁을 벌이기보다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마음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오해를 없애고 단순한 승리보다 더 값진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설득의 기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생각이 가장 소중하다. 대체로 사람들은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틀린 말을 하거나 자신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바로 지적하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가 순순히 인정하고 동의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 이미 감정이 상했기 때문이죠. 더불어 내 말이 100% 맞을 것이라는 과신 또한 위험한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내 말이 맞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전투력만 올리는 꼴이죠. 영국의 시인 알렉산더 포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가르칠 때는 가르치지 않는 것처럼 가르치고 새로운 사실을 제안할 때는 그 사람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 말하는 것처럼 제안하라. 사람은 생각보다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편견과 선입관을 가지고 있고 감정이 앞서는 경우가 많죠. 제임슨 하비 로빈슨 교수에 따르면 우리는 쉽게 생각을 바꾸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누군가 우리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면 그 믿음에 집착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그 생각 자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우리의 자존심인 것이죠. 굳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지적해서 그의 자존심을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의 말을 들어보시죠. 우리가 상대의 말을 듣고서 가장 먼저 취하는 반응은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평가나 판단을 내리려고 하는 것이다. 상대가 자기의 기분이나 태도 혹은 신념을 나타낼 때 우리는 대개 즉시 옳다, 어리석다, 이치에 맞지 않다, 비정상적이다, 틀렸다 하고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한 말이 상대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이해하려 들지 않는 것이다. 네, 그렇죠.
상대방을 지적하기에 앞서 좀 더 이해해 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간단한 원칙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대와 논쟁하지 말라.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말도 하지 말라. 세 번째 설득의 기술. 잘못은 솔직히 인정하라. 여기 워렌이라는 상업 미술가가 있습니다. 까다로운 고객의 주문을 받은 그는 일을 급하게 마무리하여 납품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고객은 자기 사무실로 워렌을 호출하여 일이 잘못되었다며 열을 내고 비난을 퍼붓기 시작했죠. 이때 워렌은 어떻게 했을까요? 잘못을 부인하거나 변명을 하기보다 실수를 인정하고 나아가 자기 비판을 늘어놓았죠. 그랬더니 그 고객은 오히려 큰 실수가 아니라며 워렌을 옹호했고 대금 지급은 물론 다른 일거리까지 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기 잘못을 먼저 인정하면 상대가 할 말을 먼저 해버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진 상대는 보통 관대해지고 이쪽의 잘못을 용서하는 태도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수 있는 용기는 내적으로는 만족감을 느끼게 하고 외적으로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억울하게 잘못을 지적당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럴 때도 강하게 맞받아치기보다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로 나의 생각을 부드럽고 재치 있게 전하는 게 좋습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싸움으로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러나 양보하면 기대한 것 이상을 얻을 수 있다. 네 번째 설득의 기술. 꿀 한 방울이 쓸개즙보다 더 많은 파리를 잡는다. 화가 났을 때 상대방에게 다 쏟아내고 나면 후련한 기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어떨까요? 상대는 당신의 적의와 분노를 온당한 것이라 여기고 당신의 말을 순순히 들어줄까요? 사회적 위치에 따라 당장은 당신에게 동조하는 모습을 보일지도 모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적의를 키우고 기회만 있으면 되갚으려 할 것입니다. 아이들을 꾸짖는 부모나 직장에서 윽박지르는 상사들은 그런 방식을 통해 다른 사람의 생각이 나와 같아지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당신에 대해 나쁜 감정을 가지게 된다면 어떤 논리로도 그의 마음을 당신 뜻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통의 쓸개즙보다 한 방울의 꿀이 더 많은 파리를 잡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내 편으로 만들고 싶다면 진심을 가지고 내가 그의 다정한 친구임을 느끼게 해줘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한 방울의 꿀인 것이죠. 저자는 말합니다. 회님은 바람보다 빨리 옷을 벗길 수 있다. 친절하고 우호적인 태도는 이 세상의 온갖 공갈과 비난보다 더 쉽게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놓는다. 다섯 번째 설득의 기술. 소크라테스의 비결을 활용하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자 중 한 명인 소크라테스는 그 대화법으로 유명한데요. 문답법이라고도 하는 이 대화법은 질문을 통해 긍정적 답변을 유도해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소크라테스는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질문들을 했고 그 과정을 통해 상대방 스스로 깨닫게끔 유도한 것이죠. 상대방이 내라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질문을 하는 것. 바로 이런 소크라테스의 방법을 상대방을 설득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대방과 대화할 때 그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먼저 논의하지 말라. 동의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을 시작하고 계속 그것을 강조하라. 나와 상대방은 같은 목표를 향해 가고 있으며 단지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목적이 아니라 방법이라는 점을 강조하라. 상대방에게 말할 때는 돌아오는 대답이 내와 같은 동의할 수 있는 말이도록 아니오라는 말은 가능한 한 하지 않도록 하라. 오버스트리트 교수에 따르면 아니오라는 반응은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요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일단 아니오라고 말해버리면 자존심 때문에라도 그 말을 계속 고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네, 그래요 라는 대답을 많이 유도할수록 궁극적인 제안에 대해서도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설득의 기술. 마지막 여섯 번째. 당신이 아닌 상대방이 이야기하게 하라.
바바라 윌슨 부인과 그녀의 딸 로리는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로리는 비협 조적이고 도전적인 10대였죠. 윌슨 부인은 훈계도 해보고 벌을 주기도 했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관계만 더 악화될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윌슨 부인은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로리에게 물었습니다. 로리야, 도대체 왜 이러니? 그러자 로리는 조금 망설이다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윌슨 부인은 로리의 말을 들으면서 그간 자신이 딸에게 잔소리만 늘어놓았을 뿐 제대로 아이의 말에 귀 기울여 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이후로 윌슨 부인은 본인이 말하기보다 로리의 말을 경청했고 모녀 사이는 다시 좋아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대방을 설득하고자 한다면 상대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 게 우선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대방을 설득한다면서 자기 말만 해대는 사람이 많다. 누군가를 설득하고 싶다면 그로 하여금 이야기를 하게 만들어라. 그의 문제점은 그 자신이 더 잘 안다. 그러니 질문을 하라. 몇 마디라도 말하게 만들어라. 자신의 의견과 다를 때는 중간에 말참견을 하고 싶은 유혹이 생길 것이다. 그러나 하지 마라. 위험한 일이다. 마음을 활짝 열고 끈기 있게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상대방이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격려해줘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자랑스러운 일이거나 좋은 성과에 대한 것이면 더더욱 그렇죠. 상대방이 마음껏 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음은 물론 친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대방을 설득하는데 유용한 6가지 기술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첫째, 논쟁을 피하라. 둘째, 상대방의 생각을 평가하거나 지적하지 말라. 셋째, 잘못은 솔직히 인정하라. 넷째, 공격과 비난보다 친절과 다정함이 낫다. 다섯째, 대화 초입에 네라는 긍정의 대답을 유도하라. 여섯째, 상대방이 이야기하게 하고 경청하라. 이렇게 되겠네요. 이런 설득의 기술은 당연히 상대방을 설득하는 데 유용하겠지만 그 이전에 기본적으로 우호적인 인간관계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염두에 두시고 사람을 대할 때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특히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의 자리에 계신 분들이 보시면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성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장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에 대해 살펴보는 4번째 시간인데요. 이번에 볼 부분은 인간관계론의 4번째 챕터인 어떻게 마음을 움직일 것인가입니다. 저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6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오늘 내용은 특히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의 자리에 계신 분들이 보시면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잘 보시고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 그 첫 번째, 내 생각이 아니라 그의 생각인 것처럼 하라. 우리는 강요된 의견보다 스스로 생각해낸 의견을 더 신뢰하죠. 여기 아돌프 셀츠라는 자동차 쇼룸의 영업부장이 있습니다. 그는 사기가 뚝 떨어진 세일즈맨들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요. 그는 어떻게 이 상황을 타개했을까요?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탁달해서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회의를 소집해 영업 직원들에게 원하는 것을 해줄 테니 뭐든 얘기해보라고 했죠. 그랬더니 근무 시간부터 팀워크, 솔선수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요구와 희망사항에 대해 의논하자 그것이 곧 새로운 영감과 동기부여가 되면서 직원들의 사기가 크게 진작되었습니다. 누구든 명령을 받는다는 느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의 뜻에 따라 행동한다고 느껴야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이런 점은 세일즈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유진 웨스는 스타일리스트에게 스튜디오 디자인을 파는 일을 했는데요. 뉴욕의 한 유명한 스타일리스트는 3년 동안이나 웨슨에게 퇴짜를 놓았습니다. 웨슨은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기로 마음먹고 완성된 것이 아닌 미완의 디자인 스케치 몇 점을 그 스타일리스트에게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정중하게 당신이 원하는 대로 완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죠.
얼마 후 그 고객의 사무실에 다시 들른 웨스는 고객의 아이디어에 따라 스케치를 완성했고 디자인을 모두 팔 수 있었습니다. 일방적으로 팔려고만 했을 때는 실패했지만 고객의 아이디어를 물어보자 고객은 존중감과 동시에 스스로 무언가를 창조한다는 느낌을 받았고 적극적으로 구매에 나선 것이죠. 웨스는 말합니다. 제가 판 게 아닙니다. 그가 샀습니다. 네, 그렇죠. 아이디어가 내 것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하는 결과만 얻으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 두 번째, 비난의 자리에 이해를 둬라. 저자는 말합니다. 상대방의 생각이 전부 틀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라. 하지만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기억하라. 그러니 그들을 비난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우리는 상대방이 틀린 말을 하면 곧바로 지적하거나 비난하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그런 비난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쓸데없이 화를 내기보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상대방 행동의 원인에 관심을 가지면 결과도 공감할 수 있는 경우가 많죠. 샘은 아내가 잔디밭을 가꾸는 일에 너무 시간을 많이 쓴다며 불평하곤 했는데요. 이것에 대해 아내에게 한마디라도 하는 날에는 이내 다툼이 벌어졌죠. 그러던 어느 날 샘은 아내가 왜 그렇게 잔디밭에 집착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죠. 그저 잔디밭 가꾸는 일을 좋아했던 것입니다. 그런 이해가 생기자 샘은 가끔 아내와 함께 나가 잔디밭을 가꾸게 되었고 이후로 부부 사이는 훨씬 좋아졌습니다. 로마의 황제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속마음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당신의 속마음으로 들어오도록 하라.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 세 번째, 설득의 비결은 공감에 있다. 간혹 고집불통에 말이 통하지 않는 비이성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대립하기보다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차라리 불쌍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동정과 공감에 굶주려 있는데요.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공감을 보이면 여러 문제들이 생각보다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저자는 한 방송에서 작은 아씨들의 작가인 루이자 메이 엘코트에 대해 얘기하면서 그녀가 사는 곳을 잘못 말했습니다. 이 일로 수많은 비난 편지를 받게 되었죠. 요즘으로 치면 악플 세례를 받은 셈입니다. 저자는 연일 계속되는 비난에 따지고 싶은 마음이 치밀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이해해보기로 하고 가장 크게 분통을 터뜨렸던 부인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정중하게 사과했죠. 그러자 그 부인도 스스로의 행동을 부끄러워하면서 저자에게 사과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공감을 갈망하고 그것을 얻으면 생각보다 쉽게 마음이 누그러지고 설득이 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일지라도 상대에게 조금의 이해와 공감을 건네보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상황이 최악으로 가는 것은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 네 번째, 상대방을 드높여라. 피어폰트 모건은 인간의 행위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그럴듯해 보이는 이유고 또 하나는 그 이면에 있는 진짜 이유입니다.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진짜 이유는 본인만 아는 것이죠.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럴듯한 이유, 즉 보다 고상한 동기에 호소해야 합니다. 파렐이라는 임대업자는 일방적으로 계약 기간보다 일찍 나가겠다는 세입자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요. 물론 계약서를 들이밀면서 법대로 하겠다며 소리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입자 부부에게 당신들이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들임을 잘 알고 있다며 다시 한번 이사에 대해 고민해보라고 했죠. 이번에도 약속을 지킬 것을 굳게 믿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얼마 후 그 세입자는 계약 기간까지 살겠다고 했고 임대료도 지불했습니다. 명예를 지키는 쪽을 택한 것이죠. 요즘은 유독 소송 같은 법적 다툼이 많은 시대인데요. 이런 방법을 통해 보다 원만한 해결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 다섯 번째, 쇼맨십을 발휘하라. 현재 우리 사회는 여러 면에서 극적인 효과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사실만 말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죠.
상대의 관심을 이끌어낼 내용, 즉 쇼맨십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보인톤이라는 사람은 유명 화장품 회사로부터 시장 조사를 의뢰받았는데요. 고객과 첫 만남에서 방대한 자료를 들고 가 여러 이야기를 늘어놓았지만 사실상 논쟁만 벌이다 미팅이 끝나버렸죠. 그는 좀 더 극적인 효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두 번째 만남에서는 경쟁사 제품 32개를 가져가 테이블 위에 쏟아놓았습니다. 병마다 조사 결과를 적은 꼬리표를 붙여놓았죠. 그랬더니 고객은 관심을 가지고 그 내용들을 읽어보았고,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미팅을 잘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걸 얘기하더라도 약간의 쇼맨십을 통해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은 것입니다. 이렇듯 쇼맨십은 음식의 풍미를 살려주는 향신료와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 마지막 6번째. 도전 정신을 불러일으켜라. 찰스 슈왑이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공장 중에 유독 실적이 저조한 곳이 있었는데요. 공장장에 따르면 직원들이 태만하게 일하는 것이 그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슈왑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분필을 하나 달라고 해 바닥에 6이라는 숫자를 크게 써놓고는 가버렸습니다. 그 숫자는 주간 근무조가 시행한 용해 작업 횟수였습니다. 그날 밤 야간 근무조가 출근해 바닥에 적힌 숫자를 보고 의아해하다 사장님이 써놓고 간 주간 근무조 용해 작업 횟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다음날 슈왑이 다시 공장에 나가보니 야간 근무조가 바닥에 숫자를 7로 바꾸어 놓았죠. 이렇게 주야간 근무조가 경쟁이 붙으면서 바닥의 숫자는 10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슈왑은 직원들을 위협하지도 구슬리지도 않고 그저 그들의 경쟁심과 도전정신을 자극함으로써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도전정신은 남보다 뛰어나려는 욕구, 발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행동과학자 프레드릭 헤르츠버그는 동기부여의 가장 큰 요인은 이 일 그 자체라고 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일 자체이며 남보다 성공하겠다는 욕구를 채우기 위해 도전하고 성공을 이루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한 것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6가지 방법을 살펴보았는데요. 요약하자면 첫째, 상대방의 생각인 것처럼 하라. 둘째, 비난보다는 이해해보라. 셋째, 공감을 통해 설득하라. 넷째, 상대방을 드높여라. 다섯째, 쇼맨십을 발휘하라. 여섯째, 도전정신을 불러일으켜라. 이렇게 되겠네요. 앞서 말씀드린 방법들을 잘 활용해 자연스럽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면 원하는 바를 이루고 성공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사람과 친해질 수도, 사람을 설득할 수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성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장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에 대해 살펴보는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같이 볼 부분은 5번째 챕터인 어느 곳에서나 환영받는 사람이 되는 방법입니다. 본 챕터는 앞서 살펴본 4개 챕터의 종합판 같은 느낌인데요. 오늘 내용을 끝까지 잘 보시면 어디를 가든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어디에서나 환영받는 사람이 되는 법. 그 첫 번째, 칭찬은 가장 좋은 시작이다. 보통 우리는 잔소리를 듣거나 질책을 받으면 마음이 상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먼저 칭찬을 받은 뒤라면 약간의 잔소리를 들어도 그다지 기분이 나쁘지 않죠. 여기 도로시라는 신용조합의 지점장이 있습니다. 도로시는 최근 젊은 여성을 견습 출납원으로 채용했는데요. 그녀는 고객 응대를 비롯해 여러 일들을 잘 처리했지만 마감 업무만큼은 너무나 느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었죠. 출납계장은 그녀를 내보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도로시는 영업시간이 끝난 후 그녀에게 다가가 여러 가지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먼저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마감 업무에 다소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어떻게 업무를 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가르쳐 주었죠. 그녀는 도로시가 자신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긴장을 풀고 열심히 업무를 배웠고
이후로 아무 문제 없이 마감 업무도 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점을 바로 지적하기보다 상대의 장점을 먼저 칭찬한 후 고쳐야 할 점을 이야기한다면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칭찬으로 일을 시작하는 것은 마취를 한 후 일을 시작하는 치과 의사와 같다. 환자는 이를 뽑히지만 마취제가 아픔을 억제해준다. 그러한 방법으로 사람을 다루어야 한다. 어디에서나 환영받는 사람이 되는 법. 두 번째, 미움을 사지 않으려면 넌지시 전하라. 찰스 슈왑은 공장을 돌아보던 중 직원 몇 명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걸 목격했는데요. 이때 슈왑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자리에서 바로 화내고 질책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들에게 다가가 담배를 한 개비씩 쥐어주고는 밖에 나가서 피워주면 고맙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슈왑은 넌지시 암시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의사를 전달했는데요. 이런 방식은 매우 효과적이었을 뿐 아니라 직원들의 존경심도 불러일으켰죠. 사람의 실수를 바로잡는 데 있어 꼭 얼굴을 붉혀가며 화낼 필요는 없습니다. 간접적으로 그리고 얼마든지 좋은 말로도 훨씬 나은 효과를 낼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나 환영받는 사람이 되는 법. 세 번째, 자신의 실수를 먼저 이야기하라. 누군가의 실수를 지적할 때는 바로 야단을 치기보다 나 역시 완벽한 사람이 아님을 인정하면서 얘기한다면 서로 기분이 상하지 않으면서도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인 딜리스톤은 새로 들어온 피서 때문에 꼴치를 썩고 있었는데요. 그녀가 항상 서류에 오타를 내는 게 문제였죠. 딜리스톤이 문서에서 또다시 오타를 발견했을 때 그는 그녀에게 사전을 하나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글자는 틀린 것 같은데. 나도 항상 틀리던 글자야. 그래서 이 사전을 항상 옆에 두고 있어. 글씨나 오타를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직업의식이 투철하지 못하다고 여기겠지. 그래서 나는 철자에 대해 무척 신경을 쓰는 편이야. 그 이후로 비서가 오타를 내는 횟수는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J.S. 노울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백한 과오는 그 사람의 새로운 미덕이 된다. 어디에서나 환영받는 사람이 되는 법. 네 번째, 아무도 명령받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일방적으로 명령이나 지시를 받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죠. 그것이 부모나 윗사람일지라도 그렇습니다. 미국의 법률가이자 실업가인 오웬 디영은 누구에게든 직접적으로 명령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명령이 아니라 제안을 했다고 하죠. 가령 이렇게 하시오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한 직원에게 뭔가를 지적할 때도 지금 문서도 아주 좋지만 이것만 더하면 완벽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안이나 질문의 방식은 명령을 보다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자존심을 세워주어 반감을 줄이면서도 충분히 원하는 협조를 얻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자녀에게 무언가를 시킬 때도 이런 방법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공부든 방청소든 좀 더 수월하게 아이들의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디에서나 환영받는 사람이 되는 법. 다섯 번째, 상대방의 체면을 세워줘라.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사람을 내보내야 할 때 곤란한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그런 경우 그 사람의 과오를 지적해서 내보내기보다 사려 깊은 말로 체면을 세워주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이를테면 상대방이 좋은 능력과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아쉽게도 회사의 상황이 받쳐주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상대방의 잘못이 있더라도 그의 자존감과 체면을 상하게 해서 내가 이득이 될 건 없습니다. 어린 왕자의 작가 생텍쥐베리는 이렇게 썼습니다. 누구에게도 그 자신을 과소평가하도록 만드는 말이나 행동을 할 권리는 없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그가 그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다. 사람의 존엄성에 상처를 주는 것이야말로 죄악이다. 어디에서나 환영받는 사람이 되는 법. 여섯 번째, 평범한 칭찬도 그 위력은 특별하다. 심리학자 제스 레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칭찬은 인간의 정신에 비치는 따뜻한 햇살과 같아서 우리는 칭찬 없이는 자랄 수도 꽃을 피울 수도 없다. 하지만 대다수는 걸핏하면 상대에게 비난을 퍼붓고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이라는 따뜻한 햇살을 주는 것에 인색하다.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시면 하루 중 누군가에게 칭찬의 말을 한 적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칭찬을 해서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닌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우리는 칭찬의 말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심을 담은 칭찬 몇 마디가 누군가에게 큰 힘을 주고 때로는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기도 하죠. 이탈리아의 성악가 엘리코 카루소는 어린 시절 선생님의 혹평에 가수의 꿈을 접을 뻔했지만 어머니의 꾸준한 칭찬과 격려로 꿈을 이루고 당대 가장 유명한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또 여기 작가가 되기를 원하는 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그는 가난한 환경 속에서 어린 시절부터 공장에서 일을 했죠. 그런 혹독한 상황에서도 꾸준히 글을 썼고 수많은 거절 끝에 드디어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 후 그가 받은 칭찬과 인정은 그의 전생애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젊은이는 바로 영국의 가장 위대한 작가 중 한 명인 찰스 디킨스입니다. 이러한 칭찬과 격려가 없었다면 많은 위인들이 자신의 재능과 꿈을 펼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수시로 터져나오는 잔소리를 좀 자제하고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부분에 대해 칭찬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능력은 비난 속에서는 시들지만 격려 가운데서는 찬란히 꽃을 피우는 법이다. 어디에서나 환영받는 사람이 되는 법. 7번째. 개에게도 좋은 이름을 지어줘라. 셰익스피어는 말했습니다. 만일 그대가 장점이 없다면 장점을 가진 것처럼 생각하라. 이 말은 상대방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무언가를 해내기를 원하거나 그가 어떤 장점을 가지기를 원한다면 이미 그 장점을 가진 것처럼 생각하고 자주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그러한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더욱 노력하기 마련입니다. 치과의사 마틴 박사는 어느 날 환자에게 컵받침이 불결하다는 지적을 받았는데요. 그것에 대해 청소하는 아주머니에게 간단한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 내용은 청소 상태를 지적하고 주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항상 청소를 잘해주는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조금 더 시간을 들여 컵받침 같은 부분도 잘 살펴봐주면 좋겠다는 것이었죠. 다음날 아침 마틴 박사가 출근했을 때 진료실은 어느 때보다 청결했습니다. 컵받침은 반짝반짝 윤이 날 정도였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 상대방의 발전은 물론 내가 원하는 바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나 환영받는 사람이 되는 법. 8번째. 할 수 있다고 말해주면 믿게 된다. 여기 데이비드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는 자동차 사고로 머리 수술을 받았고 지진아를 위한 특수학급에서 생활했죠. 15살이 되었지만 덧셈도 겨우 할 정도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런 데이비드를 돕기 위해 사칙 연산 암기 카드를 구입해 매일 정답 맞추기 놀이를 했습니다. 데이비드가 답을 맞출 때마다 아버지는 열렬히 칭찬해주고 격려해줬습니다. 그것이 반복되면서 데이비드의 수학 점수는 놀랄 만큼 향상되었고 덩달아 다른 과목의 성적도 올랐습니다. 학년이 끝나갈 무렵에는 과학 전시회 작품을 출품해 입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할 수 있다는 응원과 격려는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하게 합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격려를 아끼지 말고 잘 해낼 수 있다는 말을 해주고 능력을 믿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라. 그리하면 그 사람은 의욕을 갖고 성공할 때까지 꾸준히 그 일을 해 나갈 것이다. 어디에서나 환영받는 사람이 되는 법. 마지막 9번째. 즐거운 마음으로 협력하게 만들어라. 페리어라는 사람은 아들 제프에게 배나무에서 떨어진 배를 줍는 일을 시켰는데요. 제프는 그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런 아들을 꾸짖기보다 한 가지 제안을 했죠. 배를 한 바구니 주워올 때마다 1달러를 주기로 하고 대신 일을 끝낸 후 한 개라도 흘린 것이 있으면 벌금으로 1달러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제프는 배를 빠짐없이 모두 주워왔습니다. 이렇듯 억지로가 아니라 상대방이 기꺼이 협조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칭찬,
또는 적절한 보상 등을 통해 가능하죠. 상대가 즐거운 마음으로 협조할 때 일의 능률이 올라감은 물론 장기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어디에서나 환영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9가지 방법을 살펴봤는데요. 요약하자면 1. 칭찬은 가장 좋은 시작이다. 2. 화내지 말고 넌지시 전하라. 3. 자신의 실수를 먼저 이야기하라. 4. 직접적으로 명령하지 말라. 5. 상대방의 체면을 세워줘라. 6. 평범한 칭찬도 그 위력은 특별하다. 7. 상대방의 장점을 이야기하라. 8. 할 수 있다고 말해주면 믿게 된다. 9. 즐거운 마음으로 협력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되겠네요. 오늘까지 총 5개의 영상을 통해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을 챕터별로 다 살펴봤는데요. 책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를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역지사지가 아닌가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 그것을 통해 우리는 사람과 친해질 수도, 사람을 설득할 수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라는 것이 참 어렵게 보이기도 하지만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항상 진심을 다한다면 어느새 내 주위에는 나를 좋아하고 존중하는 사람들로 가득할 것입니다.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영상들을 곱씹어 보시면서 성공적이고 행복한 인간관계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성장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